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동물농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반려동물과 지내는 모습을 공개하더니 그렇게도 꺼려하던 기자회견을 다음 주에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대표한테 대화를 하자고 제의해서 TV 토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만, 야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경계심도 보입니다. 오늘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연휴인데요. 대한민국 최고 패널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정일함 조선대 개공교수, 양문석 언론학 박사,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인데도 나와주시고. 쉬는 날인지 모르고 섭외에 응했다가 쉬는 날인지 알았습니다. 최고 패널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예은님 또 왜 이래 아침부터. 추석도 아니고 설날도 아닌데 덕담을 오고 가네. 그러니까. 전 어쨌든 땜빵 온 것 같거든요. 누가 땜빵, 누가 뻥크를 내셨는지. 오늘 아침에 아주 반가운 인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벌써 2,000명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작도 전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뜨겁게 달궈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시작도 전에 양문석 박사님, 예.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나 진짜 이 정체본색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탁드립니다. 정체본색의 그 자매 빡친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자꾸 이 집 사장이 정치본색하고 빡친당을 자꾸 그 비교를 해가지고 그 정치본색 빡친당 힘드는데요. 빡친당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날 밤 10시 10분, 밤 10시 10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빡친당 부탁드립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홍보효과가 가장 커. 레드님께서 2번이나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지 마시라니까요. 10만 원짜리 보내시고 또 2만 원짜리 막 보내시고. 아니 빡친당은 한 번만 보내주세요라는데 여기는 많이 빡친당 보내주세요. 얘기 그만하세요. 빡칩니다. 카르디아님께서 2만 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또 팔행시 3번째 버전을 보내주셨는데요. 백운기의 정치 본색으로 팔행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정기남 교수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100만 분의 1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운도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리를 모르는 지도자는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당신 전라도구만. 아니고 고향이 전라도인 거지. 정말 이제는 일어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치사하게 남 탓, 전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때입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옳은 일에 함께 합시다. 색깔 풍선 들고 촛불 들고 하나됨을 보여줍시다. 화이팅 하셨는데. 예. 대구 범어공원 풀비체님, 아주 아이디가 기네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작도 전부터 슈퍼챗 보내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에 댓글 계속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이제부터는 쉬지 않고 매일 2분씩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머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스픽스의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쓴 글이라고 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두루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먼저 조금씩 정치권의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왜 그러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남 교수,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김기현 대표가 한번 만납시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뭐 밥 먹고 소주 마시고 뭐 이러는 거는 친구하고나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책 토론하자. 뭐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여야 간에 또 대통령실과 야당 간에 뭔가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 자체는 저는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실제 이제 왜 그럼 이런 그 계기가 만들어졌느냐? 결국 저는 여론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주 동안 사실은 소위 외교 행보, 일부 언론에서는 외교 슈퍼먼스 한 달 동안 펼쳐진 숨가쁜 행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던데 어찌됐든 정상 외교를 통해서 작지만 득점 포인트를 쌓아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30% 초반에서부터 1%, 2%씩 오르더니 결국은 5주 차에 30% 중반 여론까지 보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하나의 바탕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인 국정 홍보, 이를테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든지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방적인 훈화성 지시 이런 걸 사실 홍보를 소통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일방적인 어떤 홍보에 주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뭔가 변화를 끌어내고 여론의 어떤 동력을 좀 가져오려면 어느 정도 변화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현실론도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지지율의 답보 상태가 돌아오는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 시점이랄까요? 이때까지도 큰 어떤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원심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있는 지지율에 좀 변화를 줘서 이게 국민 여론에 좀 더 우호적인 어떤 여론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어떤 그 대통령실의 판단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곧 야당과의 대화, 소통, 협치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진지하게 임할 것인지 아직도 저는 TV 토론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까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쭉 봅시다. 기자회견 하면 좋죠. 해야죠. 너무 기자회견 안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나 했는데 아마 지난번에 대통령실 취임 1주년 때 기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반응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뭔가 이제 그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통 쪽으로. 그 첫 번째로 택한 것이 TV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예능인지 교양인지 동물농장 예능이에요, 교양이에요? 예능이라고 하죠. 휴먼은 아니구나. 네. 동물에 대한 그 인격권이 아니 동권권입니까? 예, 좀 가벼운 그런 소프트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부부가요. 메시지 전문가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동물농장 출연한 것은 어떤 효과를 노린 거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하는 매체잖아요. 지상파에다가 요즘 최근 이제 말하자면은 동물들에 대한, 그러니까 반려견 또 반려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대중 관심이 높으니까 거기에 아주 소프트하게 출연해가지고 이미지를 좀 말하자면은 아주 딱딱한 것을 좀 약간 누그러뜨려서 접근해 보자. 그러니까 저는 아주 대단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한때 우리 대선 후보들이 SBS 프로그램이죠. 예전에 대화하던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경규 씨가 나오고 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때 다 나왔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오고 그때 2012년 무렵에 안철수 대표도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대선 후보들이 다 나와서 했던 게 있거든요. 힐링 무슨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나와서 굉장히 그 효과를 봤다 그런 이제 분석이 있었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대통령께서 일단 그 유기견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약자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는 좀 딱딱하고 무겁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좀 누그러뜨리면서 국민 속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최수영 교수 이야기를 좀 받아서 하면 정말 개보다 못한 농민, 개보다 못한 간호사, 개보다 못한 12구 참사 유족들, 개보다 못한 노동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양국관리법을 통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장의 안정적인 조율에 대해서 날려버렸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의 그 피나는 투쟁들과 자신들이 합의해줬던 그 공약들에 대해서도 날려버렸죠.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 말 그대로 엄청나게 대단한 그 신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소한의 하청 노동자들의 이 파업권 그리고 투쟁권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것들 지금 거부권 날리겠다고 하죠. 12구 참사 유족들 한 번도 만난 적 없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 적 없죠. 개보다 못한 인간들, 개보다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저는 동물농장 사건 아니냐 나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들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특정 프로그램에 들어간 적은 있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저런 특정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논 적은 없습니다. 예, 뭐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남영희 부원장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보면 감성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유산을 했는데 뭐 이렇게 반려견을 입양을 해서 많이 치유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새로 입양한 반려견은 공익적인 활동을 하던 그런 그 반려견인 것 같은데 마약 탐지견이었나요? 뭐 그걸 또 입양을 했다라는 거 그런 정책도 잠깐 뭐 하고 얼마 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뭐 임기 안에 개 식용 금지 법안 뭐 얘기도 하고 그랬지요. 다목적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단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뭐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그 상황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일단 그렇게 봤고요. 대한민국 그 1000만 애견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에 강아지를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 이런 1000만 반려인 그러니까 애견인, 애묘인 이런 분들에게 뭔가 소통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는 이제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일방적이었다. 뭐냐면 그 동물농장 이 프로그램이 주말 아침에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예고가 없었어요. 사실 예고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하신 대로 유기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통은 뭐 일반 가정에서 있었던 뭐 그런 스토리를 들고 나올 텐데 저택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 관저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다들 당황했다라는 게 총론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거 보면 방송국 그리고 대통령실이 일방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제작한 부분은 비난받아도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예고를 해줬어야지 보기 싫었던 분들, 불편해하는 분들은 피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양문석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사회에서의 약자,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과 대통령이 애초에 후보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사랑을 그냥 가감없이 내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뭔가를 정책을 만들어주고 나라를 이끌어 달라는 뜻에서 세운 사람인데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나?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자신이 정책 의지를 표명한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과 달리 어떻게 그 영부인으로서 이 식용견에 대한 정책을 자신의 임기
전에 다 해결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게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불편한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일방적인 이런 홍보는 부작용을 낳는다. 예.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최수영 교수, 제가 시청률을 좀 봤더니 예. 변동이 없네요. 이번에 출연한 TV 동물농장 6.2 시청률이 나왔는데 그 전주도 6.2, 그 전주는 6.5, 6.1, 6.3, 6.3, 6.7, 6.4, 6.1 이렇게 쭉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출연했다고 해서 시청률이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예고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뭐 예고를 했다 그러면은 더 올라갔을 수도 아니면 더 내려갔을 수도 그건 저는 뭐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이 그 어쨌든 동물 관련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자체가 호사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심사항이죠. 그래서 좀 보기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깜짝 쇼는 이럴 겁니다. 아마 미리 예고를 했었으면은 좀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것들이 또 실제로 보면은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뉴 미디어간이 이렇게 올드 미디어 이른바 지상파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대중들과 국민들에게 좀 편안하게 접근해 보겠다 이런 아마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환 교수, 아까 남영희 부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또는 뭐 반려묘를 키우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질감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지지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뭐 마이너스 효과보다는 플러스 효과가 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단순 논리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좀 이렇게 고착돼가는 상황입니다. 보수 지지층은 결집할 대로 결집하고 있고 또 뭐 극렬하게 부정평가층은 또 부정평가층대로 결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건 중도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라든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거친 면이 많이 주목되다가 좀 더 부드러운 모습, 또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생활인의 모습 이런 것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중도층의 어떤 여론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소구할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뭔가 일시적인 여론이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지지율을 끌어가려면 중도층의 어떤 여론을 끌어내려면 뭔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국민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의 또 다양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뭔가 야당과의 소통, 또 뭐 협치, 대화 이런 것들을 좀 복원하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갈 때 앞서 그 프로그램의 출연이 더 의미가 되는 것이지. 다시 국정 운영의 기조에 있어서는 여전히 노조 때리기, 뭐 이를테면 뭐 계속되는 어떤 뭐 거부권 행사 이런 기조를 보인다면 그런 프로그램 출연 자체가 일회성 하나의 행사로 그냥 그치고 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의 제고에 있어서 3요소가 있어요. 종북몰이, 소위 말하는 색깔론. 두 번째, 노동조합 단합. 그 다음에 외교 순방. 그런데 지금 이번 외교 순방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전형적인 똥볼들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정책적인 문제의 그 쟁점들을 계속해서 국내에서 물타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 정도로 계속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노동자 때리기 들어갔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지율 상승의 이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이번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한 5주 동안 계속해서 차근차근 올라간 지지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반사체였어요. 지난 4, 5주 동안에 일방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을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면서 김남국 의원에 의한 민주당의 지지율의 악화가 계속됐고, 그리고 그 보도에 의해서 오히려 반사체로서 현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이러한 흐름을 봤기 때문에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 언론들의 무차별 폭격에 반대급부로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일정하게 상승했다라는
고 보는 게 나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아주 이 첨예하게 다른 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상황이다. 그런데 명확한 건 국정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하셨던 앵커의 이야기는 동의를 해요. 전체적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면서 그 대국민 친화적 그 여러 가지 이벤트를 넣고 있다.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정치본색 시청자들께서는 동물농장 출연한 것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상옥님, 예고 없이 불쑥 튀어나와서 주의를 망쳐나 하루 종일 기분 더러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뭐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자, 우리가 지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이제 기자회견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 뒤로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자들과 만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되지요. 뭐 하긴 뭐 만나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피하면 그건 대통령 아닙니다. 만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자리 자주 만들겠다. 지난 취임 1주년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때도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좀 그 자주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이 떠요. 그건 없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뭐 꼭두 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하여튼 뭐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기자회견 다음 주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그 얼핏 들은 얘기는 원래 지난주 목요일 날 하려고 했던 걸로 알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뭐가 이제, 있었죠? 아니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순방 갔다 왔죠. G7 갔다가 월요일 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 굉장히 자신감도 고무돼 있었고 여기서 뭔가 좀 국민에게 설명할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목요일이 검토되다가 이게 조금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아마 다음 주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 그다음에 뭔가 2년차 국정에 있어서 뭔가 이 추진력과 돌파력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굉장한 의지에 충만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전 제가 보기에 조금 좀 말하자면은 그냥 질문과 답변,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제한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넓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형식과 내용을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저는 이제 좀 전에 양문석 박사께서는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런 것들 국민적 질타와 그런 여러 가지 여론 악화가 반사적으로 여권과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는데 저는 일부지만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중도가 그렇다면은 이 말하자면 빠져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 중도로 그냥 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거는 제가 보기에 온전하게 순방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방 효과는 정확하게 플래그 잇 어라운드 이펙이라고 해서 국기 아래 효과라고 순방이 끝나면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늘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패턴에 반대였는데 이번이 그 순기능과 제대로 된 패턴의 역할을 전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윤 대통령의 자신감으로 이어지면서 기자회견도 아마 윤 대통령이 먼저 주문한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기 때문에 이번 거는 조금 좀 말하자면 좀 그간의 윤석열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더 진화된 스타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명희 원장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이요? 예. 제대로 할 것이라고 예상이 안 되네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껏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자회견 날짜도 보통 의례적으로 했던 저희가 1년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상했으나
취소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화자찬하지 않기 위해서 열기 힘들다 이런 식의 뭐 이유를 댔는데 그것도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화자찬식의 그런 뭐 말과 내용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지금 내용과 형식이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2년차 과제 설명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것도 굉장히 일방적이죠. 아까 동물농장 출연도 일방적이었던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소통이라는 것이 없고 쇼통만 남을 거라는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방금 우리 최소영 평론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온 이후에 자신감이 이제 고무되고 국정 지지율이 좀 상승세에 있으니 뭔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과연 이 내용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고 다 물음표를 던질 것 같아요. 실제로 지표상으로 뭐 40%, 45% 넘는 이런 지표가 보이긴 하지만 그 내용면을 들여다보면 응답률이나 그리고 뭐 질문의 패턴, 우리가 저는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을 흔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형국으로 가고 있고 충분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집권 초 1년 차 때 계속해서 30%대를 유지했던 대통령이 역대 없었는데 이것을 기저효과라고 하고 이후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다 하고 뭔가 치열업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딱 그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이 과정에 있어서 내 삶이 바뀐 것도 없고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일방식의 이 국정 운영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표만 바꾼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예상? 뭐 별로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네요. 양문석 박사,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생각해 보면 그때 강인선 대변인이 아마 이렇게 사회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전에 이렇게 정해놓은 기자들 위주로 이렇게 질문자 선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질문 기회도 안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자유롭게 기자회견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의 컨텐츠와 대통령의 말실수에 대해서 워낙 일상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손든다고 찍어주는 기자의 질문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잘 이 정돈된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도 이제 시나리오 없이 했다 해가지고 시나리오 있는 게 들통 나가지고 한번 또 전 국민적인 우사를 또 당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메시지 관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좀 철저해진 것 같다라는 흐름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관리가 철저해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조심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바이든 날리면 그다음에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표현들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대통령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 질문과 준비된 답변 그리고 일상적인 애드립 뭐 이 정도 수준에 있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에나님이 이번에는 MBC 기자 질문 받을까요? 그런 걸 주셨는데 정인남 교수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여론조사도 짚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가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 전문가는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항상 그동안 외교 행보에서 리스크들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말 실수, 의전 실수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이 줄어들면서 그냥 성과만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게 여론조사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 고민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동안 말 안 하고 의전 실수 안 하고 이런 걸로 벌어놓은 거 까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법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이죠. 상품이 훌륭하고 컨텐츠가 풍부하면 어디다 내놔도 국민들이 평가해 줄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나름대로 외교 성과를 통해서 나름의 외교 성과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홍보에 가까운 그런 어떤 노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인지도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여론에 반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자,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기조를 뭔가 좀 한 번 더 텀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국민과의 소통을 한번 시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고요. 그 통해서 다소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운영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자, 외교 성과를 좀 더 국내화시키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는 기자회견 효과가 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은 또 뭐냐? 여전한 어떤 노조 때리기, 뭐 이를테면 야당을 뭐랄까 적대시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기조가 계속 노출된다면 결과적으로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결국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 안 한만 못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던져줄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외교 성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외교 성과가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다 퍼주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러리 외교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포장을 일방적으로 잘했다는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실수가 없다 보니까 뭐 메이저 언론들이 계속해서 국빈 뭐 회동 그리고 뭐 만찬 그리고 뭐 방문 이런 것만 가지고 성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우리의 국익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데 한 군데 잘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실의 홍보실 쪽은 진짜 예전보다 좀 나아졌나 봅니다.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성과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닌데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외교 성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자, 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지, 한일 정상회담하지, 뭐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국민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대목에 대한 주목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청구서, 일단 정상 외교에 대한 청구서가 곧 날라올 거거든요. 뭐 이를테면 한미 정상회담의 청구서, 또 한일 정상회담의 청구서, 한일 정상회담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뭐 예를 들면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문제가 계속 날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날라오면 그 성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평가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라고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시적 효과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성과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한일 정상회담 가가지고 왕창 얻어 터지고 다 주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가가지고 또 택도하인 핵공유 느낌 이야기 해가지고 또 얻어 터졌잖아요. 명확한 이슈와 주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얻어 터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얻어 터진 게 없어요. 왜? 이전에 다 갖다 바치고 상납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가지고 특별히 뺏긴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방어전이야. 방어전에서 이 평탄했다라는 이제 질문, 평가가 지금 정진남 교수가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평탄했다. 더 이상 뺏긴 게 없기 때문에 평탄했다라는 부분이고, 한미일 정상회담 이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안 했다로 언론이 몰아갔기 때문에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분을 하든 30조를 이야기를 하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순간순간에 흑백이 대비가 됐단 말이에요. 윤석열 한번 나오고 김남국 한번 나오고 윤석열 한번 나오고 김남국 한번 나오니까 흑백 대비 효과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발광체가 아니고 제가 반사체로서의 지지율 일시적 상승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박하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G7 가가지고 대통령이 환대받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럽 국가들은 방위산업 매우 취약하거든요. 우리는 방위산업의 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당연히 환대하고 이렇게 좀 우호적 제스처가 나온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으로 다가간 것도 사실은 그것도 긍정적 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우리 한국과 일본 정상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3자 회담이 열릴 텐데 그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좀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들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너무 다 퍼줘서 이번에 실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분석하는 건 조금 너무 박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도층들이 약간 그래도 좀 지지의 그런 조짐을 보여주는 것은 그런 데 대한 반응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TV도 출연하고 기자회견도 하겠다 하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딱히 뭐 이제 외교 순방 끝나고 나서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들 분석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리얼미터가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기록한 것은 3월 첫째 주 42.9% 나온 이후에 12주 만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랐습니다. 34.5부터 34.6, 36.8, 39.0, 40.0 이렇게 40%를 지지율을 보였고요. 이건 리얼미터입니다. 그리고 RN서치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조사한 걸 보면 44.7%가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3.2%포인트 오른 건데요. 이렇게 44.7이라고 하는 숫자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고무된 것 같은데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은 45%는 대선 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대선 투표한 사람 중에 48%를 받은 대선 당시 지지율을 거의 회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날 발표한 조사를 보면 이제 39.0입니다. 이것도 전주보다 오르긴 올랐는데 여론조사는 추세를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것은 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양문석 박사, 예. 우리가 심리적으로 예. 40%, 30%, 20%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데서는 1% 하락하고 뭐 이런 건 오차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40%를 넘었다. 그리고 아직 30%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근사치에 있어야지 10%씩 차이 나면 좀 믿기가 힘들지 않나요? 10%가 차이 나면 보통 1000명 정도를 표집을 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100명이 입장을 바꾼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나요? 그리고 정말 하늘을 뒤흔들 만한 태산을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나 그 다음에 여론조사 업체나 언론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갤럽 조사는 아주 소폭 반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요일날, 화요일날, 월요일날 조사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들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초대형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졌어야 되는데 초대형 사건들이 안 터졌는데 갤럽의 소폭 상승과 그 다음에 월요일날 대폭 상승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각 여론조사 업체들이 발표하는 부분에서 시비 걸 생각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국정 기조의 변화와 그 다음에 지지율 관리를 집중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후쿠시마 핵 배기수 해양 투기 문제 이 부분이 왜 계속해서 여론에 안 담기죠?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여론조사 추이는 이번 주부터 봐야 되는데요. 김남국 코인 사건에 대한 언론의 무차별 공격들이 상당히 이제 주춤하고 서서히 이슈로의 이 중심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이 핵 폐기수 문제가 이제 이슈의 중심으로 슬슬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어서 혁신기구와 관련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독자적인 메시지가 이번 주부터 터져 나올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습니다. 이러면 현재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반사체로서의 윤석열 지지율 문제가 다시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 주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정진환 교수 보시기에는 여론조사 아무튼지 이제 응답률이 너무 낮은 것도
또 문제로 지적이 되고 난립해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조금씩 오르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저는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 여론조사하면 숫자 갖고 이제 우리가 논란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서 두 가지는 좀 분명해 보여요. 뭐냐면 첫 번째, 5주 연속 지지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입니다. 자, 이것은 ARS 조사를 하든 리얼미터를 조사하든 갤럽을 전화 면접을 하든 갤럽은 똑같습니다.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여론조사 자체를 그냥 믿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여전히 여론조사의 보수층 결집, 그다음에 또 반대층의 어떤 결집이 이루어진다 보니까 중도층이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중도층은 국정운영 지지에 대해서 배 이상 60%가 부정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평가는 30%에 불과합니다.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여론의 크나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 오히려 이제 이것을 여기에 최근에 제가 그나마 이 효과라고 보는 것은 보여져지는 현시 효과. 대통령이 굉장히 바쁘게 국정운영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근데 반면에 뭐 여러분이 반사핵과 양모색 박스 얘기하시는데 그럼 민주당은 그만큼의 대항으로서의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못 보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저는 일정하게 국정운영 지지의 상승 효과를 보여진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정한 여론조사, RS서치입니다. 제가 보니까 RS서치의 ARS 조사를 가지고 뭐 대선 때 지지율을 거의 회복했다. 이것은 정확하게 여론을 지금 오독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여론조사 수치에 일일비하지 말자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누구나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오독하고 곡해하는 게 정치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현재의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자기 지지층에서의 상당한 결집이 이루어졌고 이걸 중도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정도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갤럽하고 지금 우리 리얼미터 보잖아요. 리얼미터는 2,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률이 2.9%였고 갤럽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률이 9.8%, 10%에 가까웠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다면은 물론 저 리얼미터도 존중합니다만은 이게 갤럽은 매주 조사를 해서 이렇게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상승세는 분명하지만 이번 사실 갤럽 지난주 금요일 조사는 보합세였어요. 큰 진폭이 없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저는 정말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의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치학에서 국기 아래 효과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건 학술로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여권이 과대평가 만든다. 그러니까 박수영 원장처럼 거의 45%니까 투표 안 한 사람들이 여기 여론조사에 참여했다고 가정하면은 48%를 우리가 회복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지금 저는 갤럽 조사가 거의 36%, 37%가 좀 정확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대선 지지율까지 10%를 더 끌어올릴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은 어떻게 가야 하고 정책적인 소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홍보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살펴야지 거의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총선 구도가 어느 정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어서 여권이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과도하면 자만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권이 지금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예요. 리얼미터 조사는 약간 선행 지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40%를 찍었다는 얘기는 여론이 일정 부분 미세하지만 상승 흐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RS서치인가요? 45%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사의 어떤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좀 들여다볼 대목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요, 남영희 부원장,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저기 제가 한다는 지금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대선 때 지지율 거의 회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당 쪽의 정신승리다.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지지율이 낮을 때는 이건 가짜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흐름이 좋아지고 나니까 100% 과학적인 것이라고 완전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삶이거든요. 지금 15개월째 이상 무역수지 적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공요금이 막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자신에게 날라오는 이런 청구서들을 보고 깍깍거리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여당에서만 지지율 오르니까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지 정신승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하는데 현장 이야기하면 참 뜬금없을 수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그 경북 문경에 예. 촛불들 그 열 몇 분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울산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이 울산 촛불들하고도 이제 그 간담회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그분들이 그 가장 힘든 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문경 같은 경우 훨씬 더 힘든데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경의 그 식자층들의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눈에 띄게 보인다라는 게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건 한 번도 민주당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한 번도 이재명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여론의 흐름은 누적의 효과지 일시적인 단타로 잽 한 방에 그 무너지거나 올라가는 그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누적의 효과를 쳐다보고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의 문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사안만 가지고 외교라는 사안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 정치에 있어서 양쪽 사안 그리고 여야에 있어서의 경쟁 구도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화려한 빛을 뿌려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포트라이트와 그다음에 민주당과 김남국과 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커먼 그 암흑을 쏘아주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흑백 대비의 효과가 나는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여론조사 전문가들 쭉 모시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만은 좀 아리송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당 지지율은 또 반대로 나타났어요. RN서치 조사를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사실 그동안 좀 악재가 많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 김남국 의원 코인 파동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3.3, 국민의힘이 41.6,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어요. 남영희 부원장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이게 혼란스럽죠. 이게 응답층이 진보, 보수 결집, 그다음 진보층 어떤 그 일정한 패턴이 늘 그려졌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보수층이 과표집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더 상승세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올랐다. 이것은 사실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오롯이 이게 정말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보세요. 지난주에 42.4 대 38.5였잖아요. 이건 또 다른 조사입니다. 예. 이 조사 리얼미터 조사예요. 예. 지난주에 그 앞주 3주 전에 47대 36으로 12%포인트 벌어졌다가 김남국 코인 사태가 크게 이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G7 방문 전후를 놓고 봤었을 때 바짝 좁혀져서 42대 35까지 좁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변화 없이 이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요. 해외 순방 변화보다는 김남국에 대한 무차별적 집중 폭격들이 느슨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지지율을 흔들었던 핵심 요인이지 외교 순방이 핵심 요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보도 수나 그다음에 각종 언론들의 이 보도 양이나 그다음에 토론 프로그램의 어제들을 보면 오히려 해외 순방보다 김남국 코인 사건을 훨씬 더 많이 채택하고 훨씬 더 많이 노출됐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정도 두들겼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김남국 그리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 이런 부분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정당 지지도 아니냐 이런. 아무튼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더 높은 걸로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떠나서요. RN서치는 민주당이 43.3, 국민의힘이 41.6. 그리고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38.1, 민주당은 44.5. 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자, 이렇게 좀 대통령 지지율 추이와 정당 지지율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잠깐만요. 그 한 가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주 전, 3주 전에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게 상당히 좁혀졌어요. 그래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지율 추이가 엄청나게 벌어졌던 것들이 상당히 좁혀졌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쳐다봐줘야 그렇게 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봐야 되지만 그 앞주에는 더 좁혀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좀 벌어진 게 있으니까. 실제로 그 정당 지지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숫자로 30 몇 대 40 몇 30대 후반, 30대 후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정당 지지율은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 왜 이 지경이 됐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 중후반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상승 부분밖에 없는데 그 앞서 양문석 박사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뭐 이게 김남국 악재이든 돈봉투 의혹 사건이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차범위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또 이게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에서 왜 숫자가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주 동안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당 지지율이 6%포인트 하락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10%까지 났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6%포인트 하락인데 여기다 더 심각한 건 뭐냐? 뭐 여기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일부러 하고자 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에서 이게 굉장히 여론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호남 지지율은요 20% 하락입니다. 5주 동안에. 그런 흐름들을 대단히 좀 반성적으로 보면서 정당 지지율의 국민의힘과 높냐 낮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뭐 그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저는 이런 좀 반성적 좀 뭐랄까 이게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실 그동안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커플링 현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 빠지면 같이 빠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3월 이후부터는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도 여당 지지율이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아요. 저는 그 4월 이후부터 이게 나타난 현상인데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그래도 정당은 건강하게 뭐 시끄러워야 돼요.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지지율은 뭐 순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서 등락폭이 있는데 여당 지지율은 너무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으니까 여당 지지율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반사 이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의 여당 지지율의 디커플링 현상은 총선 공천권을 앞두고도 당의 원심력과 대통령실의 구심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굉장한 미묘한 차이도 예고하는 것이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걸까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 좀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서 뭐하게? 소주 한잔 합시다. 소주는 친구하고 먹어. 그랬더니 그러면 뭐 토론합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존경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 적극 환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방식은 TV 토론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대표끼리 회담은 흉얼 없이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회담은 별도로 필요한 것이고 공개 토론 적극 환영하니까 TV 앞에서 공개 토론 합시다. 예,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남영희 부원장, 저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현 대표가 혼자서 판단해서 민주당 대표 만나자고 했을까? 저는
이 지금 이런 소재가 화제가 되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벌써 만나도 한 서너 번 이상은 더 만났어야 되고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만났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1년 동안 거의 비정상적인 이런 정치 실종의 시대에 저희가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한 장면 같고요. 김기현 대표, 우리 저기 밥 먹고 한번 술 한잔 하자, 이 인사 괜히 한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책 토론으로 이어지게 돼서 지금 뭐 실무단에서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책 내용이 아니라 자유 주제를 가지고 전반에 대해서 걸쳐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입법권을 가진 그 여당에서 지금껏 대통령실에 무슨 출장소 같은 모습만 보여준 부분을 상쇄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TV 앞에서 여당, 야당 대표가 만나서 우리 민생, 그리고 진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입법 과제들에 대한 정책 토론을 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가 던져놓고 나 지금 잘한 건가 하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설국사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양문석 박사. 네. 본인이 만나자고 생각해서 했을까 아니면 네. 용산에서 오다가 내려왔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용산에서 오다가 내려왔었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겠죠. 자, 저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B급 정상 그 회담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김기현이 받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의 단독 플레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홍준표보다 내가 낫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들을 하나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토론 과정에 있어서의 그 이제 문제가 이제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원청 본사 사장하고요, 하청업체 사장하고 지금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청업체 사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국관리법 거부권 행사했죠, 간호법 거부권 행사했죠 이후에 노란봉투법 거부권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그다음에 이 학자금 그 유예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서 바로 합의되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원청의 그 본사 사장이에요. 그런데 하청 사장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논리가 말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토론을 준비하고 빠져나가는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전략적 탈출구를 만들고 준비해 온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토론은 말 그대로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하청업체 사장이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제한적이고요. 원청 본사 그 사장은 충분하게 많은 것들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그 토론이긴 하나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게 격동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동의하십니까? 뭐 양문석 박사의 그 개인적 주관적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평론하는 입장에서 뭐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얘기인데. 잠깐만, 짧거든. 네. 원래 평론 자체는 개인적 주관적 그러니까 개인적인 평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뭐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충분히 용산 정무수석 씨가 교감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당대표의 이런 야당 대표의 1대1 회동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정무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만나서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잖아요. 대선 때 송영길, 이준석 두 토론이 있었어요. 세 차례인가 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송이대첩이라고까지 불렀는데, 실제 이거는 말하자면 외화 내빈이었어요. 겉만 화려했고 속빈 강정이었고, 사실은 뭐 정말 그 유의미한 얘기도 없었고 국민들의 기억에 그렇게 각인되는 것도 없었어요.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 봐요. 뭐 법안들, 그다음에 주제들 뭐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김기현 대표는 왜 대통령께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드릴 수밖에 없을 건지를 얘기할 테고,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런 법들이 왜 민생을 해서 중요한 건지 얘기할 테고, 그러다 보면 제한된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결국은 또 하나의 그냥 당대표끼리의 정치 평론으로 제 생각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라도 만나면 물꼬를 텄다는 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 긍정적 신호예요. 그래서 어쨌든 후반기 2년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당도 어쨌든 대표가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만남의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점을 높게 사야지. 근데 앞으로 총선이 지금 점점 더 8개월, 7개월
줄어들기 때문에 중도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퍼포먼스들, 이런 말하자면은 그런 대화의 이야기들, 협치의 이야기들 계속 나올 겁니다. 누가 선점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수영 교수가 잘 얘기해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면 저는 용산에 오다가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 국정 운영의 변화의 큰 폭은 아니더라도 본인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과거에 영수회담의 어떤 이미지도 있지만 자기 원칙을 허물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당 대표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소위 하청업체 사장한테 분명히 오더를 저는 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소위 원청업체 사장을 만나냐 하청업체 사장을 만나냐는 비유를 썼는데 좀 전에 저는 어떤 사장이든 만나야 된다. 왜? 민생은 지금 손해보는 건 민생이고 경제니까. 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게 가장 상징적인 게 뭡니까? 얼마 전에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이게 결국은 법안이 늦게 처리되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또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가까스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지금 야당 단독 처리, 그다음에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 본회의 재의결, 부결 이런 정면 충돌이 일상화되는 국면은 저는 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과 형식이 다소 빈약하더라도 좀 만남을 통해서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거다, 각각이. 이재명 대표도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국민을 보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번 TV 정책 토론을 어쨌든 간에 성사시켜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또 공개, 비공개, 이거 주제 전 다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아까 그 남영희 부원장이 실무진끼리 지금 어제 그 조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나 지금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된다. 형식과 내용에 상관없이 이 부분이잖아요. 결국 이러다가 김기현 쪽에서 그 합의 안 됐다고 판을 깨면 어떡하나라는 먼저 만나자고 그랬는데 그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허물 없이 네. 무슨 이야기든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그 어제 설정과 관련한 실무회담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중간에 판을 깨면 어떡하나라는 이제 그 우려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 없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 허물 없이 그 토론하는 모습들을 국민한테 보이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무조건 여당에게 유리한 그 이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토론이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입니까?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 판을 깨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 게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치킨 게임 양상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보기에 조율할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안 얘기 플러스 다른 걸 하자 그러겠죠. 근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다, 우리가 대표니까 그 법안에 국한돼서 하거나 뭘 하자, 이렇게 저는 약간의 이제 의제 선정을 가지고 조율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거부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이 게임은 반드시 저는 성사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퍼포먼스가 될 건지 정말 어떤 그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일보한 계기가 될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용대실에서 야 그거 하지 마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최수영 교수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러면 여당이 지는 그러면 신경 안 쓰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21년도에 송영길 대표와 뭐 이준석 대표가 4번 했더라고요. 4번 했는데요. 별 임팩트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임팩트 없어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용산을 바라보는 이 정치평론이 두 축으로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저나 남영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그 상식적이고 그 평균적인 잣대로 정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깨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본다는 얘기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진환 교수나 그 최소영 교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상식적이고 그동안의 정치평론의 기조 속에서 정치평론의 잣대로 그 예측 가능한 잣대로 평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평론들이 나오는 것이고 해서 서로 용산을 바라보는 그 이 시각과 잣대가 너무 다르다는 오늘 정진남 건데. 교수를 왜 보수 쪽으로 아니,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진환 교수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 상식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 중도적인 평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차이들이 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스픽스가 원래 상식을 기치로 건 방송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아니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방금 양무석 박사가 얘기한 것은 우리는 이제 상식을 갖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용산이 상식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린다 이런 말씀을 예, 하신 예,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정기남 교수 지금 양문석 박사 말씀에 따르면 용산이 상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글쎄요. 저도 상식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고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이야기예요. 상식을 호소하고 이건 말 요구하는 그대로만 부분인데 들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수박이 돼도 뭐든 다 좋아요. 근데 모든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키를 지금 여당이 쥐고 있잖아요. 여당을 상식의 장으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만 결집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도층계를 어떻게 또 가져올 거냐. 이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 노력 차원에서 여당에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이지 여당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봐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전체를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생각하면 48% 가야죠. 그러면은 10% 이상 가려면 어떡합니까? 중도 소구해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건 게임의 법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몰상식한 집단에 대해서 상식을 호소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우리 정기남 교수는 정말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몰상식한 집단을 향해서 그 상식을 기대하고 상식을 요청하는 거야. 이 차이야. 끝.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이 있는지 또 상식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지 이번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 물어보겠죠? 왜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 거냐? 왜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느냐고 지금까지 기자가 질문하고 답변한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이 없어가지고. 했죠. 그래서 피의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고 했죠.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했죠. 대통령실 관계자 흘러나온 얘기지. 대통령 워딩은 없었어요. 예. 네, 워딩은 제가 어떤 거 범죄자라서 피의자라서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핵심 직접 한 관계자, 적은 고위 없어요. 관계자 멘트로 나왔는데 그건 대통령이 워딩으로 한 적은 없어요. 이번 기자회견에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뭐 저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당 상식파, 대표가 역시 상식파.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게 이게 전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면 만난 이후에 기자회견이 될는지 그 직전에 기자회견이 될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있기 때문이라도 관련한 질문이 전 나올 겁니다. 왜 안 만나는 걸까요? 기자들 그래서? 물어봐야죠. 그러니까요. 참 이번에도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만났는데 악수는 합디다. 악수는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서 몇 번 악수한 적 했죠? 있었죠? 예. 네, 악수는 하는데 안 만나요. 참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 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자,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데 대통령과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의 이 만남을 주선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냐. 오히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촉구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중간에 빼먹고 택도 아닌 원내대표나 이 상임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만남을 주선하면서 야당 당 대표를 갖다가 딸을 시키나요? 그 참 국회의원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뭐 대화를 좀 복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장의 생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뭘 상식이죠, 그런 게. 적어도 국회의장 나라의 원로면 대통령을 향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야당 대표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앵커가 이야기하는 거 훨씬 품격 있게 들리네요. 양문석 박사도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돼요. 네. 오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가 감지된다 하는 걸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짚어봤는데요.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그래야 국민들이 더 살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스픽스 커먼 아이디 쓰시는 분, 아이디 좋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을 봐도 아는 사람들을 만나도 정어리 모집 욕심이 생기거든요. 주말에도 가족 모임 가서 20대 두 조카 정어리 전도했네요. 직업병이 아니고 스픽스병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스픽스 커먼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 때 모임 여러분들 많은 독려해 주시고요. 또 만나는 분들마다 구독,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은 잠시 후 이어지는 김종대의 레이더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기남 교수, 양문석 박사, 최수영 컨설턴트, 남영희 본장 네 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 기다리시는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의 레이더 함께하겠습니다. 네,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부르니까 또 와야죠. 아이고 연휴 때도 일하시네. 연휴 때도 우리 김종대 레이더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레이더 잘 돌아갑니다. 그 우리 누리호 발사는 성공한 거죠? 예, 이제 성공은 발사에는 완벽히 성공한 것 같고 예. 교신에는 거의 다 성공. 이제 그 하나의 큐브 위성이 교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정도라면은 누리호 3번 발사만에 이룬 성과니까 상당하다. 예. 거의 성공으로 보여진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의 의미는 순전히 우리 기술로, 우리 제품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글쎄 뭐 그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예. 참 이게 숨은 그림이 있어요. 예. 이게 그 1단 로켓에는 4개 엔진을 묶어서 했고 2단 로켓에는 저기 그 1개 로켓 엔진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그 페어링이라고 해가지고 탑재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엔진을 보니까 75톤짜리 처음에 4개를 묶었는데 이게 액체 연료거든요. 이거 러시아 엔진을 역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 나로 발사할 때 준 엔진을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역공학 설계라고 그럽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결국은 원천 기술은 러시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액체 연료 로켓을 탑재한 것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순수 국산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K방산 우주 로켓이 원천 기술이 다 러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순수한 우리 어떤 그 독자적 설계라기보다는 러시아 기술을 모방하고 역설계해서 그래서 국산화했다. 그런 점에서는 성공은 성공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항우연의 제가 그 로켓 발사 이렇게 추세를 볼 때 이 고체 연료 로켓으로 진화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항우연에 그 기술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저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합니다. 예. 거긴 또 고체 연료에 특화된 연구를 했는데 이게 빨리 우주청이 생겨가지고 양기관 기술을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로켓, 액체 연료로 발사되지만 우주에서 자세 제어는 고체 연료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로켓의 성능은 입증이 됐지만 앞으로 하이브리드 그 복합 로켓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축하드리고 예. 그러나 이제 추후 과제를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 이거보다도 북한이 이제 뭐 위성 네. 정찰 위성을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호 쏘니까 북한도 이거 쏜다고 그러나 이거 서로 남북 간에 우주 경쟁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번에 큐브 위성 7개를 탑재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갑니다. 예. 이게 언론에서 잘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무슨 위성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돼 있는데 예. 그 중에 위성의 특수한 기능 하나를 넣은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SAR, SAR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어려운 말로 개구경 합성 레이더라고 하는 건데 무슨요? 개구경. 그러니까 개구경. 예,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한참 죄송합니다. 걸렸어요. 예, 예.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주에서는 광학 영상, 적외선 이런 걸로 지구를 관측하는 게 일반 상용 위성이라 그러지만 전파를 발사하면 지구 굴곡에 따라서 반사되어 오는 속도가 약간씩 달라요. 이걸 분석하면은 3차원 예. 지형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건 군사용으로만 써야죠. 근데 그 기능이 탑재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싸위성이라 그러면은 전천후 날씨와 관계없이 지구와 지형과 시설과 그 장비들의 형상을 식별하는 거예요. 이게 30cm 전파 그 반사로 인해 가지고 이걸 싸위성이라 그래요. 예. 이게 탑재돼 있다고. 이번에 이거는, 쏜 거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군사용 정찰 위성 기능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간 위성에 실린 거예요. 군사용이 아니고. 이게 획기적 변화입니다. 이게 옛날엔 꿈도 못 꾸던 일들이. 그러면 그건 군사용입니까? 민간용입니까? 둘 다 듀얼 유스 민군 겸용 기술이라 그러는데. 정부도 인정합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미국의 상업 위성, 지구 관측 위성들이 전부 그 기능을 가지고 저 군사 위성을 압도하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미국의 국가정찰국 NRO에 준 겁니다. 하루에 수천 장의 영상을. 그걸 분석해서 우크라이나군에 미군이 준 거예요. 이걸로 그 열악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전세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역전시키는 일이 막 벌어지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회심의 노림수가 보니까 이번에 큐브 위성에 싸위성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북한이 발사하려는 위성도 말이죠. 군사 정찰 위성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없어요. 북한은 자신들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네. 우리가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거는 둘 다입니다. 둘 다인데. 왜냐하면 북한도 우리처럼 우리 민간 위성 뭐 기상이나 뭐 이런 걸로 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건 분명히 군사야 뭐 이렇게 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정찰 위성은 군사란 뜻입니다. 예. 이거는 저 상업 위성이 아니란 그러니까 뜻. 정찰 위성이라고 북한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원래 4월에 발사하려던 게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기술적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사하려는 로켓이 화성 18형 같습니다. 예. 문제의 관심사는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하는 로켓이 고체 연료 로켓이고 그게 화성 18형이라 그러면은 우리와는 체급이 다른 거예요. 이건 ICBM으로도 쏠 수 있고 예. 정찰 위성으로도 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위성인데 이 18형 위성을 저번에 발사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성 발사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 심각해진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ICBM이 이제 그 거의 저 성숙 단계로 갔다. 이제 미국의 사전 경고 없이 ICBM을 쏠 수 있는 나라다. 예. 그리고 이걸 정찰 위성으로 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이게 지금 미국의 CSIS 랜드에서 쏟아져 나오는 보고서인데 특별히 관심이 많은데 이걸 정찰 위성으로 쓰게 되면 핵미사일 발사를 할 때 그 표적을 확보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위성을 쏘되 두 가지 목적. 하나는 표적을 획득해서 다음번에 화성 17형이나 18형 미사일이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기능을 갖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찰 위성은 그다지 기술적 신뢰가 많이 안 가지만 일단은 로켓의 성능과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진화하는 기술의 속도로 봤을 때 언젠가 정찰 위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보다 빠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그 핵 위협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 전략적 의미가 상당한 것이죠. 우리는 며칠 날 몇 시에 쏜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뭐 네. 6시 24분 이렇게 시간까지 북한도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제 해사기구에 통보하는 건데 왜 해사기구냐? 이게 잔해물이 떨어지면 네. 그 일대를 운항하던 선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켓의 1단 분리, 2단 예. 분리 그 잔해가 어느 낙하물에 구역에 맞을 수 떨어질 있으니까. 수 있다. 예, 예. 이래서 해사기구에 통보를 하는 건데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31일 0시부터 11일 0시 사이에 쏜다. 그다음에 잔해물이 떨어지는 곳은 우리나라 서해 2군데, 필리핀 동쪽에 공해상에 1군데. 이 짝을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일본한테 별도로 알려줬다. 이 대목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해사기구에 통보도 하고 일본 정부에 별도로 알려줬다. 예. 북한이 이렇게 친절한 나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왜 전화를 했지?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제 레이더가 집중 가동되는 지점이래요. 예.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일본 언론에서 나온 보도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그 대화를 위해서 고위급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은 일본에서 북한과 그 마쿠 회담 일종의 어떤 비공식 루트를 뚫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은 항상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별도의 어떤 주변국보다 앞서서 그 외교 정보 라인을 가동하려는 어떤 속성이 강한데 혹시나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 요 점입니다.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예. 왜 일본 정부에 저렇게 갑자기 친절한 거예요? 예, 이 점입니다. 왜 그런데 그래요? 남북 관계가 단절됐을 때 빈 공간이 크게 열린 것이죠. 이제 이런 점들이 일본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완전히 주도권을 뺏기고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항상 한국 정부에 대한 비협조 이유였어요. 한국 정부가 쭉 앞서 나갈 때 이럴 때는 한국 정부가 정보도 제대로 안 주고 자기들이 다 한다 그러고 운전자석에 앉았다 그러고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일본 경우에는 항상 소외감을 느꼈는데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한번 그 한미의 그 동맹의 어떤 그 품을 일탈해서 독자 외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때가 일본 정부가 한미로부터 엄청난 규탄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가는데 너는 왜 꼽살이 껴가지고 이러느냐. 그리고 납북자 문제를 협의에다가 이제 그것이 완성이 안 되니까 육자 회담에 나와가지고 판판이 판을 깨버린 게 바로 일본 정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틈을 노린다. 일본 정부. 그럼 만약에 이번에 북한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면 북한은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찰위성 성공하는 것도 하나 있고 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좀 그렇죠. 진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빈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남북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일본은 예.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 이런 점에서 이 국제 정세는 참 냉철한 체스판이에요. 예, 예.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한다. 이게 바로 그 국제 정치 현실이라는 거예요. 명언 진리죠. 진리죠. 네. 일본 얘기 나온 김에요. 오늘 뭐 일본 함정이 부산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길기 달고 들어온다면서요. 그걸 이미 국방부가 용인한 것 같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 예. 국제적인 통상 관례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고 예. 말씀 들어볼까요? 자위함기와 우길기는 좀 보시면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는 통상 국제 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자의 회원국에 동등한 원칙과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지금 입항했다고 그러는데 그 화면을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 이제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저게 우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합의가- 정부는 저게 자위함기하고 우길기하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예, 저기 그 문양을 보시면은 예. 그 정중앙에 붉은 원이 양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예. 근데 원래 우길기는 예. 제국주의 시대 우길기는 저게 정중앙에 한가운데.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길기와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일본에서는 우길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길 문양기다. 그러니까 유사 우길기도 다 우길기라는 거예요. 우길 문양이 들어갔다. 이걸 자위대 군기로 쓴다. 해상 자위대 군기로 쓴다 이러는데 우리가 우길기가 차이가 있다 그러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전에 이종석 국방장관은 아예 국회 국방이 나와가지고 그 우길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호섬의 대상이 조롱의 대상이 되니까 아니 그러면 알사탕으로 이제 누가 파는데 어떤 사이비업자가 그거 표절해가지고 나는 얼사탕이다 해가지고 그 저 문양 똑같이 해서 팔면은
아니 그거 욕 먹지 안 먹습니까? 차라리 유사품도 유사품인 거거든요. 예. 홍길동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국 정부가 변명을 해주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우길 문양기가 맞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참.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국민들 비난을 그 국방부가 아주 모면해 보려고 얄팍한 어떤 변명을 한 것이죠. 저거 우길기 맞습니다 저거. 우길기를 우길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그러면 몰라도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죠. 예. 의원님 스파픽스 하이님이요. 네. 근데 왜 국기가 아닌 우길기를 달고 옵니까? 이 부분 국제적으로 혹은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예, 우길기는 국기라면 아마 우리가 용인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길기는 군기입니다. 군기. 그런데 이 군기가 일본에서 1870년에 제정됐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이지 유신 직후에 군국화의 길을 걷고 그 깃발을 들고 1905년에 러일 전쟁, 그 다음에 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940년에 태평양 전쟁까지 쭉 이어져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군기라고 하지만은 제국주의 시대에 채택이 된 그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 되는 거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 문양하고 비슷한 거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인식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도 그때 그 제주 부산항에 입항할 때 저걸 달고 왔는데 우리가 그다지 문제 안 민감하게 삼았습니까?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말이죠. 한일 월드컵 응원할 당시에 그 일본 응원단이 저 군기를 갖고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마치 이게 맞아요. 응원에서 새로운 상징처럼 되더니 일본의 보수 우익들이 시위를 할 때 다 저걸 갖고 나온 거예요. 우길기를.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가만히 보니까 국수주의 또는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어떤 에너지가 저 깃발을 통해서 분출이 되는 예. 것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코드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야 이거 이 우길기 자꾸 들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다 안다. 저 깃발이 뜻하는 의미가 뭔지를. 그러니까 내리고 들어와라 하니까 여기에 항의하면서 자위대가 제주에 들어오려고 하던 그 함정을 돌려보냈습니다. 취소시켰어요. 이때 갈등이 커진 게 그게가 2018년 10월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리고 12월에 진짜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예.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동해에서 그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하던 우리 구축함에 예. 초계기를 보내가지고 예. 근접 위협 비행을 시킵니다. 이때 우리가 사격 통제 레이더를 발사했니, 조사를 했니, 예, 안 했니, 예. 이걸 갖고 지금도 문제시되고 시비 걸죠. 있고 일본 지금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의 제일 중요한 선결 과제가 그때 그 사건 진실규명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건 구축함과 초기함 대치 사건 이전에 우길기 사건이 먼저 터졌다고. 그래 놓고 이제 울릉분지 어장, 그 일본 말로는 대화태 어장이라 그래요. 그 레이더를 거기에서. 이렇게 쏘면은 사격하겠다는 경고 사인입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군대 가면 빈총도 겨누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빈총을 겨눴는데 철커덕하고 장전하는 소리까지 들리네. 뭐 이렇게 보면 심리적인 이제 그 위협이라는 건데 일본은 자기네 초계기에서 한국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조사하는 레이더 전파가 포착이 됐다. 이 얘기고 우린 발사한 적 없다 이 얘기인데 원래 이 논쟁 말입니다. 양국이 기술 정보만 까면 하루면 진상규명 다 끝나요. 우리 레이더 주파수가 이건데 여기에 이런 신호가 들어왔어. 그럼 우리 사격 통제 레이더 주파수는 이건데 여기에 로고 온 기록이 이렇게 돼서 서로 교환하면 하루면 진상규명 다 끝나요. 근데 설사 조준했다고 칩시다. 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빈총을 위협했다 이건데 그런데 양국이 서로 군사기밀이라고 안 깐 거예요. 우리 레이더 주파수 대역 군사비밀이야.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안 주면서 우리 보고 사격 통제 레이더 로고 온 기록을 내놔라. 이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다가 이제 안 돼 버린 건데 그 이후로 총 4차례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초계기가. 그게 심지어는 50m 상공까지 지나갔거든요. 이건 전시회나 있는 위협 비행이고 계속 따라오면서
이러니까 양국 간에 이제 갈등이 커진 그 사건입니다. 하여튼 일본 피곤해요. 뭐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꼭 달지 말라는 거 달고 오는 거 심보도 좀 고약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2차 대전 이후로 이런 어떤 그 군국주의, 제국주의 문양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남부연합기가 있어요. 예. 이 남부연합기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각종 이제 흑인들 인권 운동 네. 시위가 일어나고 인종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 남부연합기를 자체적으로 포기하거나 예. 그 또 남부 그때 남군 사령관이 이제 북군에 대항해서 패배한 리 장군의 예. 동상이 철거되거나 또는 어떤 그 남부연합기가 자제하는 쪽으로 사회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 트럼프 그 대선 패배 불복하면서 의사당에 난입한 그 폭도들의 깃발이 남부연합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어떤 분리주의 사상을 내보였거든요. 이랬을 때는 사회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강하게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깃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재교육을 함으로써 이것이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길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일본으로부터 경제 침탈을 받고 그러면서 이 우길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사회적 환기가 있었다는 건데 만약에 일본이 한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안보 협력을 하겠다 그러면은 상징에 불과한 우길기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첫째, 그 일장기만 달겠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국 정부한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예. 기차로님이 그러면 태극기 한쪽으로 그려놓으면 태극기 아니고 태국기인가? 뭐 이런 글 주셨는데요. 예, 구한말에 있던 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태극기. 그것도 태극기죠. 예. 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네. 한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참 그래도 신뢰하는 언론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정부는 또 이걸 부인했는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폴란드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저희가 50만 발 가고 폴란드를 있잖아요. 통해서 우회 전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불법 침략을 탄약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전황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그다음에 상황을 문의원이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죠. 간 것 같은데 자꾸 안 갔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갔어요. 아니 100%입니다. 저기 저 조태영 그 비서실장 말은 안보실장. 예. 아니 우크라이나 폴란드로 직접 안 갔습니다. 이 얘기지.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게 안 썼어요. 예. 미군을 통해서 우회 지원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미군하고 비밀 합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있고 나서 더 가속화됐다는 얘기예요. 비밀리에 했다는 얘기고. 저 말이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닌데 자꾸 간접 지원하죠. 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확한 겁니다. 갔어요. 갔어요? 예, 그리고 막 탄약창에 반출되는 트럭 다 촬영됐어요. 어디까지 부산 갔습니까? 진해항으로 가서 출발한 거 다 확인됐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폴란드로 갔어요?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독일로 갔는데 예, 거기에 이제 미군 기지로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건데 그때부터는 행방이 파악한대요. 아니 이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협력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각국의 국방장관 모이는 회담이고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주재해서 우크라이나에 무슨 무기 필요하냐 또 그 무기를 어디서 내줄 수 있느냐 이게 그냥 연중회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그 무기 지원할 때는 뭐 법안을 만들어서 공화당한테 무기 내역 다 공개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 무슨 무기가 있다는 걸 다 공개하고 또 국제 무기 거래 조약 ATT 조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재래식 무기 거래는 투명하게 하라 그랬는데 한국이 가입국이고 아니 왜 비밀리에 몰래 하다가 언론에 터지는 게입니까 이게? 이런 재래식 무기 거래 하지 말라는 거고 뭐가 부끄러워서 몰래 하다가 꼭 들켜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국은 몰래 하며 뒷구멍으로 그러다가 러시아 반감을 더 사며 난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진짜 비밀리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우크라이나에 가는 걸 러시아가 몰라야 된다? 요걸까? 이건 눈 가리고 앙이고 더 괘씸한 일인데. 뭘까요? 우리 전시 비축물자를 빼낸 거죠. 이게 군사 기밀인 것이죠. 방산업체가 생산을 다 못하니까 군이 갖고 있는 거 뺏어서 돌린 거죠. 남는 거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전시 비축물자, 그 전시 비축물자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거죠. 이건 육군 참모총장이 나간다 그러면 들어 누워야죠. 나를 밟고 가라고. 이게 전시 비축물자는 교육용 탄약도 아니고 예비용 탄약도 아니고 전쟁 나면 바로 써먹는 탄약이죠. 네. 그거 부인 못했죠. 제가 얼마나 공격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은 우회 지원을 했던 뭐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우리 것이 부족해지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보가 거덜나는 거죠. 그걸 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 무기 거래는 하나부터 10까지가 모든 법과 규정은 다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했던 거죠.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이 사달 안 났죠. 그런데 안 준다고 했다가 지난번 4월에 한미 정상회담 앞두놓고 급히 결정한 거죠. 급히 결정을 하다 보니까 막 영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급 매물이 나왔잖아요. 부동산. 준비 안 됐는데 저거 아파트 빨리 잡아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내 적금 깨고 저 신용대출 받고 팔짓 별의별 짓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영끌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포탄 준 게. 그리고 모아서 준 거 아닙니까? 어떤 포탄입니까? 155mm짜리입니까? 155mm입니다. 곡사포용. 그 가장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충계 대공세예요. 지금 저 자포리자에서는 러시아 용병이 다시 재탈환했더라고요. 그 벌써 몇 번째 주인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올 여름을 결정적인 어떤 그 전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 F-16 빨리 달라, 뭐 미사일 빨리 달라, 대공 미사일 좀 달라. 엊그제 키이우가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대공 미사일 달라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에 천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달라 그래요. 이거는 젤렌스키 그 부인 여사까지 와서 부탁한 무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올 봄에서 여름이 지금 가장 결정적인 전황인데 아니 이걸 갖다가 지난 4월부터 초봄부터 해가지고 33만 발을 보낸다고 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몰래 주다가 방송사 카메라에 찍히고 외신에 터지고 이러니까 이제 엉뚱한 답변하는 거예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직접 안 준다. 아니 누가 직접 준다 그랬습니까? 우회해서 준다 그랬지. 미군 부대로 갔어요. 미군 부대로. 그러면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33만 발인가요? 지금 알려진 게? 총 50만 발인데 17만 발은 이미 갔기 때문에 그래서 33만 발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포탄을 비밀리에든지 어찌됐든 뭐 눈 가리고 아웅이든 간에 이렇게 갔다면 우리 전시 비축물자가 빠져나가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오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워싱턴 선언입니다. 뭐를 기대하는 겁니까? 4월 26일 날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그 앞두고 졸속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그냥 미국한테 잘 보이게 그거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바이든 겁니까? 대통령이 부탁할 것 같다. 선제적으로 한 거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고기 수입한 게 한미 정상회담 때입니까? 미리 소고기 수입 결정해놓고 미국 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한 거 아닙니까? 캠프 데이비드에서 저 별장까지 가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의 어떤 그 면담료로 일단 이걸 책정해놓고 일단 결정을 해놓고 미국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워싱턴 선언하고 확장 억제 협의체 만든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 국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실익이 있을지 정말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이 반도체예요. 지금 터졌어요. 지금 저 블룸버그 통신에 터진 거 보십시오. 그러면 수요일 날은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좋죠. 예. 그거 아주 제가 세세하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의원과 함께 김종대 레이더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막 참여해 주셔서 궁금한 것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일본 잠수함입니까? 일본함입니까? 저기 잠수함 아닙니다. 예, 일본 함정이죠. 예, 일본 예. 구축함입니다. 왜 우길기 달고 들어옵니까? 막을 방법은 없나요? 물어보신 스파크픽스 하이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들 또 김종대 레이더 함께 하시면서요. 김종대 의원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것, 외교안보 국방 어떤 것이든지 꼭 주제와 상관없는 거라도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아니면 또 다음 순서에서 여러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의리 때 운동 계속 같이 해주시고요. 또 구독 많이 권유해 주시고 또 우리 스픽스에서 판매하는 제품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광고도 하나 나가던데요. 선크림뿐만 아니라 풋케어예요? 예,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스픽스 힘 주시는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